이별이 괴로운 진짜 이유, 그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별이 힘든 이유는요,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그 사람을 못 잊는 것도 그 사람이 너무 특별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당신 마음속 어딘가엔 이런 문장이 자리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 문장, 사람을 가장 깊게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사랑을 잃고 자신을 잃는다. 이별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감정이 있어요. 슬픔, 공허함, 원망,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자기 상실감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약했나? 나는 왜 이 관계에 이렇게 목숨을 걸었지? 그 사람 없이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 이건 사랑을 잃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부를 통째로 놓쳐버린 느낌이죠. 그 사람을 놓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정의된 나 자신을 잃은 겁니다. 사실 이별이 아픈 이유는요, 단순히 추억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삶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설명하기 시작하거든요. 나는 이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옷을 입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없으면 주말에 의미가 없지. 나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이 사람이 옆에 있을 때였어. 그러다 그 사람이 사라지면요, 그 사람과 연결된 나도 동시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사랑은 두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이별은 혼자만의 무대가 된다. 관계가 깨지고 나면 상대방은 나와의 모든 장면을 꺼내 정리할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거기 멈춰 있죠. 아직 정리하지 못한 기억 속을 떠돌며 마치 그날의 감정이 지금도 유효한 것처럼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과의 이야기를 너무 내 이야기처럼 흡수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서 우리는 감정과 시간뿐 아니라 의미까지 줘버렸거든요.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만이 내가 살아있다고 느껴졌던 유일한 순간이었다면 이별은 단순한 관계 종료가 아니라 존재의 붕괴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내 감정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별이 아니라 그 순간에 갇혀있는 당신,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이별 후에도 감정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정지된 기억 때문이라고요. 실제로 이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상대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언급한 문장이 있어요. 아직도 그 마지막 장면이 생생해요. 그날 했던 말이 자꾸 떠올라요.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자책하게 돼요. 이건 기억이 멈춰 있다는 뜻이에요.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지만 기억은 멈춰 있는 한 계속 현재처럼 작동하거든요. 그러니 시간이 흘러도 감정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뇌는 그 기억을 해결되지 않은 사건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을 떠올리게 만들고 감정을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마치 아직도 이별 중인 것처럼. 나는 왜 이토록 오래 아파할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볼까요? 어쩌면 당신은 그 사람을 잊고 싶지 않은지도 몰라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던 나를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할 때의 나는 예뻤고 따뜻했고 설레었고 하루하루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사랑받는다는 건 자기 존재가 뚜렷해지는 경험이니까요. 그 사람에게 사랑받는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선명한 나처럼 느껴졌다면 그걸 잃고 싶지 않은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픈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 속의 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예요. 미련은 감정이 아니라 자기 회피일 수 있어요. 한 가지 현실적인 얘기 해볼게요. 많은 상담 사례를 보면 이별 후 긴 시간 동안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현실을 직면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사랑을 잃었지만 그 사람을 지워버리면 내가 공들여 만든 내 감정이 무의미해질까봐 그걸 차마 지우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상처를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상처를 계속 들여다보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회복은 더뎌지고 이별을 견디는 내가 대단하다는 이상한 위안만 남아요. 이건 감정의 늪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냐면 떠나는 순간 이 관계는 정말 끝난 것 같아지니까요. 이별을 잊지 말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별은 잊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해석해야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나는 왜 이 관계에 이렇게 몰입했을까?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이유는 뭘까? 나는 사랑 안에서 무엇을 증명받고 싶었던 걸까?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비로소 감정은 해소됩니다. 왜냐면 슬픔은 이해될 때 치유되거든요. 이해되지 않은 감정은 계속 머물러요. 우리를 붙잡고 시간을 흐르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별 후 해야 할 진짜 일은 감정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기억은 버려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써야 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해요. 기억은 고정된 게 아니라 다시 쓰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그 감정을 조금씩 바꿀 수 있어요. 같은 장면이라도 지금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의미가 생겨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떠나던 날 차가운 말투로 등을 돌린 장면이 있다면 그때 나는 아프고 원망스러웠겠지만 지금의 나로 보면 그건 그 사람도 감정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기억은 절대적 진실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감정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힘든 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고통이 아니라 당신이 붙잡고 있는 해석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가지씩 바꿔보세요. 이제는 정말 묻고 싶어요.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는 지금은 누구인가요? 이 질문에 당당하게 답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씩 다시 만들어가야 해요. 그건 절대 하루 만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은 바꿀 수 있어요. 내 감정이 자꾸 그 사람에게 가닿는다면 그 감정을 붙잡아 나를 위한 문장으로 다시 써보세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날 떠났을 때 너무 아팠어 라는 감정이 올라오면 그 문장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의 선택보다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건 감정의 흐름을 끊는 게 아니라 감정의 방향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하나씩 그 사람을 중심으로 짜여진 세계를 다시 나를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이별을 마무리하는 방법이에요. 왜 감정은 끝났는데 나는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까? 어느 날 문득 이별이 끝난 지 꽤 오래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계절도 지나고 일상도 다시 돌아왔고 몸은 회사에 있고 카페에도 가고 여행도 다녀오지만 그 사람과의 기억만은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감정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이미 그 사람은 연락도 없고 내가 아파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을 텐데 나는 왜 여전히 그 감정에 붙잡혀 있는 걸까요? 감정은 지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건 바로 감정을 기억이 아니라 습관처럼 만들고 있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이별 후에 우리는 감정을 반복하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매일 아침 그 사람이 쓰던 머그컵을 멍하니 바라본다. 인스타에 들어가 그 사람 스토리를 확인한다. 우리가 걷던 길, 같이 가던 카페를 일부러 다시 지나간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직도 그 사람이 너무 그리워. 하지만 잘 보면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감정을 꺼내는 행동을 먼저 한 거예요. 감정을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필요한 정보로 착각합니다. 뇌는 굉장히 단순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감정과 생각을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매일 그 사람을 떠올리고 그 장면을 곱씹고 상처받았던 말을 반복적으로 되새기면 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자주 불러오는 정보니까 앞으로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장해놔야지. 이게 바로 감정 회로의 강화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감정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빨리, 더 강하게 되살아나기까지 하는 거죠. 마음이 아니라 패턴이 당신을 괴롭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은 진심이지만 반복은 선택이라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서 울었지만 이제는 그 울음조차 습관이 된 경우도 많아요. 이별 후 몇 달이 지나도록 늘 같은 노래를 듣고 같은 시간을 슬픔에 할애하고
같은 방식으로 자기 탓을 하면서 마치 이렇게 말하는 사람처럼요. 나는 아직도 이 감정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 감정을 포기하면 그 사람이 날 사랑한 것도 다 사라져버릴 것 같아요. 슬프지만 그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미련의 의식이에요. 아직 나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는 자기 암시의 반복일 뿐이에요. 잊는 건 배신이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는 방식이에요. 누군가와의 사랑을 잊는다는 건 그 사람을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중심을 되찾는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잊으려는 순간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쉽게 다른 길로 가도 되나?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 잔인한 것 같아. 내가 더 오래 아파해야 이 사랑이 진짜였던 것처럼 느껴져.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감정을 오래 붙잡고 있는 게 진심의 증거일까요? 아니요. 진짜로 사랑했다면 당신을 더 괴롭히는 방식으로 그 사랑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기억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관점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심리 상담에서 자주 쓰이는 한 가지 기법이 있어요. 거리두기 기술, distancing technique 이라고 합니다. 자기 감정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훈련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친구가 지금 나처럼 이별을 못 견디고 있다면 나는 뭐라고 말해줄까? 그렇게 질문을 바꾸는 순간 놀랍게도 자기 감정이 선명해져요. 아, 이건 감정이 남아서가 아니라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 힘든 거구나. 지금 이 사람은 사랑을 못 잊는 게 아니라 이별이라는 사건을 계속 붙잡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감정은 통제 가능한 것으로 바뀝니다. 마치 멀리서 바라보는 것처럼요. 한 가지 질문으로 감정 회로를 끊어보세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이 감정, 지금 꼭 느껴야 하나요? 물론, 감정은 억지로 끊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자기 안에 일종의 간섭 회로를 만들 수는 있어요. 지금 이 슬픔이 과연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아니면 또다시 같은 자리로 끌어당기는가? 이 질문은 감정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선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제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제 지인 중에 한 명은 7년 사귄 연인과 헤어진 뒤 거의 1년 넘게 미련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매일 밤 같은 음악을 들었고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보냈던 메시지를 수십 번 읽었죠.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잊고 싶지 않아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던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그 감정을 사랑이라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랑하던 자기 모습을 기억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권했어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이나 행동 말고 그 사람이 있을 때 내가 했던 말과 표정만 써보라고. 놀랍게도 그 친구는 그걸 쓰다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내가 그렇게 따뜻하고 예뻤던 적이 없었어요. 그걸 잊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별이 괴로운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였던 내 모습이 너무 그리워서예요. 감정을 정리하는 데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 후 그 친구는 작은 의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사람에게 받았던 편지를 종이에 다시 옮겨 적은 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죠. 이제 이 감정을 떠나보내겠습니다. 사랑했고, 감사했고,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에게 머물지 않겠습니다. 그 의식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감정은 훨씬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끝을 선언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감정을 억누른 게 아니라 감정을 다시 해석한 순간이었거든요. 당신도 한 가지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왜 이 감정을 반복하고 있었을까? 이 감정 속에서 나는 어떤 나로 살고 있었나? 이제부터는 어떤 감정을 선택하며 살고 싶은가? 이건 글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당신의 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이 감정을 반복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그 순간부터 감정은 습관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사실 나는 슬픔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아직도 그 사람이 꿈에 나올까? 이젠 정말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또 생각나. 안 보고 안 들어도 괜찮았는데 문득 사진 한 장, 노래 한 곡에 무너져 버려요. 이건요, 감정이 아직 남아서가 아닙니다. 감정을 되풀이하는 내가 남아있는 겁니다. 슬픔은 분명 고통인데 이상하게 사람은 그 감정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해요. 오히려 익숙함을 느끼고 때론 거기서 안정감마저 느끼기도 하죠. 왜냐고요? 그 슬픔 속에 자기만의 무의식적 보상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슬픔에 중독된 사람은 자기 안에서 보상을 얻고 있어요. 심리학에서 감정 중독, emotional addiction 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아닌 감정 그 자체에 중독돼 있다는 겁니다. 이별 후 슬픔을 자꾸 되새기는 이유는 그 감정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그 감정을 느낄 때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자꾸 아프고 슬픈 생각을 떠올리는 이유, 그 안에는 이런 무의식이 숨어 있어요. 그래, 이 감정을 계속 느끼면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이 감정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내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잊히지 않아. 즉, 감정 자체가 사랑의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정을 놓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통해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이에요. 한 청취자가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사실 그 사람에 대한 감정보다 그 사람을 사랑하던 나 자신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 감정을 놓으면 내가 그때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마치 나를 배신하는 기분이 들어요. 이 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을 바라보던 내 눈빛, 그 사람을 기다리던 내 설렘, 그 사람을 위해 울던 내 마음이 더 아름답고 더 뜨겁고 더 생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잊는 게 아니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왜 고통스러운 기억인데도 자꾸 거기로 돌아가게 될까요? 정말 역설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익숙한 감정을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설령 그 감정이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을 이미 수십 번 겪었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걸 감정의 내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감정보다 슬픈 감정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슬픔은 이미 여러 번 경험했고 거기에 적응된 나 자신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상처받는 연애를 반복하는 사람처럼요. 나는 왜 늘 이런 사람만 만날까? 가 아니라 나는 왜 익숙한 감정만 선택하는 걸까? 라고 물어야 해요. 감정에 중독되는 구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선택 피드백 루프, 초이스 피드백 루프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어떤 감정을 자꾸 선택하면 그 감정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 내가 그 감정에 맞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굳히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그 감정 속에 머물면 뇌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아. 당신은 그런 사람이고 이 감정이 당신의 일상이야. 그래서 점점 더 슬픔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기억도 선택적으로 그 감정에 맞춰 저장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 없이도 슬픔이라는 상태가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정을 바꾸고 싶다면 정체성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바꾸려고 해요. 이제 안 울 거야. 이젠 그 사람 생각 안 할 거야. 다 잊을 거야. 하지만 이렇게 감정을 억지로 끊으려 하면 반대로 더 강하게 반동이 와요. 진짜 중요한 건 그 감정에 머물러 있는 나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늘 상처받는 사람이야. 나는 관계에서 나를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나는 항상 버려지는 쪽이야. 나는 이제 나를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새롭게 정의하면 슬픔은 더 이상 나를 정의하는 도구가 되지 않아요. 감정 해독을 위한 실전 플랜. 지금부터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마인드셋이 아니라 당신의 뇌와 신경계가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슬픔을 느끼는 패턴을 관찰하세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때 그 사람이 떠오르나요? 그 감정 직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를 적어보세요. 그 감정이 나에게 주는 보상을 찾아보세요. 이 감정을 느끼면
나는 어떤 위안을 받나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이미지? 이 감정을 느끼는 나는 진짜였다는 자기 증명? 패턴을 끊는 행동 하나를 설정하세요. 슬픔이 올라올 때마다 정해진 행동 하나를 반복하세요. 예. 손을 가볍게 턴다. 물 한 컵 마신다. 짧은 산책. 명확한 자기 문장. 말하기. 나는 이 감정에 붙잡히지 않겠습니다.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단, 감정 자체보다 감정에 반응한 내 행동을 기록하세요. 감정이 아니라 내가 만든 선택을 추적하는 거예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감정 없는 나를 연습하세요.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심호흡, 음악, 산책, 몸의 감각에 집중하기. 이는 감정의 디폴트를 재설정하는 훈련입니다. 가장 강력한 해독은 내가 이 감정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자각입니다. 사람은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존재예요. 단, 감정은 조절하려고 하면 저항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느끼면 순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 감정을 오늘만큼은 쉬어가겠다. 나는 이 슬픔을 내 정체성으로 쓰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상처받는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 이건 절대 이별을 잇겠다는 선언이 아니에요. 이별로부터 나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은 떠났는데 나는 왜 여전히 나를 망가뜨릴까? 이별하고 나면 가끔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이별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너무 감정적으로 굴어서 다 망쳐버린 거야. 이런 말들은요, 그저 자책에서 끝나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를 꾸준히 깎아내리는 하나의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결국 자기 파괴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이어져요. 자기를 탓하는 말, 자기를 의심하는 시선, 자기를 포기하는 습관. 이별 후에 이 감정들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사랑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갑니다.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버렸던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날 떠났어요. 그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별 후에 진짜 아픈 건 그 사람이 나를 떠난 사실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 내가 나를 버렸던 기억이에요. 그때 나는 왜 그렇게까지 참고 있었지? 왜 나는 내 감정을 억누르면서도 그 사람을 탓하지 않았지? 왜 나는 그 사람 눈치만 보면서 내 마음을 무시했을까? 이게 진짜 상처의 시작이에요. 이별 후 가장 깊은 통증은 그 사람이 남긴 빈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비워냈던 나 자신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향한 죄책감이 슬픔보다 오래갑니다. 심리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결국 나만 감당을 못한 것 같아서요. 이 말 안에는 나는 감정 관리조차 못한 사람이라는 자기 낙인이 숨어 있어요. 그 사람을 탓하지 않는 건 좋은 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난의 화살을 자기에게 돌린 것일 수 있어요. 사람은요,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신을 비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별 후 이상할 정도로 자기 탓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책은 고통을 줄여주지 않아요. 오히려 고통을 정당화합니다. 여기서 심리적으로 가장 무서운 구조가 하나 생깁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정도는 괴로워도 돼. 이 고통은 내가 자초한 거야. 이 아픔을 견뎌야 다음 사랑에서 더 잘할 수 있어. 이건 마치 내가 고통을 감수해야 다시 사랑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착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고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큰 고통을 선택하게 만들고 그 고통을 겪는 나에게 어떤 위안을 느끼게까지 만들어요. 왜냐고요? 고통이 클수록 나는 이 관계의 진심이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더 괴롭게 만들면서 슬픔이라는 이름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이별 후에도 나는 계속 나를 벌하고 있었어요. 하루 세 끼는 챙겨 먹으면서도 감정은 굶기고 사람들과는 웃으며 지내면서도 밤이면 자신을 질책하고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채 두는 것. 이게 바로 이별 후 자기 감정 방치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슬픔은 무감각해지고 대신 무기력과 자존감 저하가 찾아오죠. 그리고 그건 이렇게 이어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은 또 실패하겠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 이건 이별의 여파가 아니라 나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의 루프입니다. 그리고 그 루프를 지금 당신이 끊지 않으면 어떤 관계에서도 계속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패턴이 반복될 겁니다. 나를 벌주는 관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 이별은 끝났는데 이전보다 더 자기 파괴적인 관계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무시당하는 사람에게 또 끌린다든지, 헌신과 희생만 반복되는 연애를 또 한다든지,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관계에 스스로 뛰어든다든지, 이건 자기 벌주기 심리, self punishment가 작동한 결과예요. 나는 아직 충분히 아프지 않았다. 나는 더 아파야 이전 관계에 대한 죄책감을 씻을 수 있다. 이 심리는 당신을 다시 상처 주는 관계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조차 괜찮아, 이건 내 탓이니까 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게 만들죠. 이별의 고통을 끝내려면 자기 안의 죄책감부터 멈춰야 합니다. 이별의 슬픔은 누구나 겪어요. 하지만 죄책감은 스스로 만드는 감정이에요. 그 감정을 멈추기 위해서는 하나의 허락이 필요해요. 그건 바로 이런 문장입니다.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 이 문장이 당신을 자책에서 꺼내줍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단지 따뜻한 말이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그 관계에서 당신은 사랑을 해봤고, 기다려봤고, 참아봤고, 표현해봤고, 버텨봤고, 결국엔 놓을 줄도 알았어요. 그걸 부정하면 그 시간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나를 용서해야 해요. 스스로에게 처음부터 다시 말 걸어보세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목소리를 내어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나는 그때 내 감정이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다.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만큼 따뜻한 사람이었다. 나는 내 마음을 무시한 게 아니라 지키고 싶어서 참은 거였다. 나는 그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과거의 나를 벌주지 않기로 해. 이건 마음 치유가 아니라 감정 구조를 재설계하는 작업입니다. 뇌는요, 말해준 감정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입 밖으로 말해야 해요. 글로만 쓰지 말고 진짜 나에게 들려줘야 감정이 다르게 저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때 내가 몰랐던 건 사랑보다 더 지켜야 할 건 나 자신이었다는 거야. 그걸 지금은 알게 됐어. 그러니까 이젠 나부터 먼저 사랑해볼게. 당신이 진심으로 이 문장을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이별은 단지 과거가 아니라 성장으로 넘어가는 경로가 됩니다. 이별은 끝났는데 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까? 한동안 참 많이 울었죠. 슬퍼서, 억울해서,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이 그치지 않을 만큼 감정이 넘쳐났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아 이상하고, 웃어도 가짜 같고,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줘도 그냥 괜찮아? 지금은 아무 생각 없어라는 말만 나옵니다. 이별의 후폭풍은 지나갔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나. 이 고요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가장 길고 가장 버거운 시간입니다.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내 감각이 닫힌 겁니다. 사람은 큰 고통을 겪고 나면 뇌가 방어기제를 작동시켜요. 그걸 감정마비, emotional numbing 라고 부릅니다. 이건 트라우마 회복 과정에서도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슬픔이 너무 컸던 사람은 감정을 차단해서 견딜 수 있도록 자기 감각을 일부러 무디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기는 현상이 이거예요. 예전엔 좋아하던 게 더 이상 설레지 않는다. 음악이 들려도 아무 감정이 안 일어난다. 재미있다는 말을 들은 드라마를 봐도 무표정하게 끝까지 본다. 감정이 아니라 기계처럼 사는 느낌이 든다. 이건 게으름이나 의욕 부족이 아니에요. 감정 에너지의 고갈, 그리고 감정 자체를 느끼는 회로의 과부하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슬픔보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그래도 이제는 안 울잖아.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네. 시간이 약이야. 곧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감정이 없는 건 회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이 정지된 상태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삶을 다시 살아가려면 기쁨뿐 아니라 슬픔, 분노, 설렘, 무서움 같은 감정의 전체가 제 기능을 해야 하거든요. 감정을 꺼버린 채 사는 삶은 기쁨도 못 느끼고 슬픔도 견디지 못하고 사랑도 회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요한 무표정의 상태는 조용하지만 가장 위험한 감정 마비 구간입니다. 마음은 비워져야 채워지지만 너무 오래 비워두면 방향을 잃습니다. 공허함은 필요해요. 감정을 정리하려면 일정 기간의 무념무상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그 공허함이 삶의 방향까지 사라지게 만들면 그건 감정의 정리가 아니라 감정의 포기가 돼요. 무엇을 하든 재미가 없고 어디를 가도 허전하고 사람을 만나도 피곤하기만 한 상태. 이건 단순한 휴식기가 아니라 감정 회복을 멈춘 뇌의 신호일 수 있어요. 감정 회복은 기억 회로가 아니라 경험 회로를 다시 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별 후 감정이 회복되길 기다려요. 하지만 그건 기다린다고 오지 않아요. 감정은 느껴야 돌아옵니다. 그리고 느낀다는 건 머릿속이 아니라 몸과 감각을 다시 사용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좋아하는 향기를 다시 쉬어보는 것. 예전에 갔던 장소를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걸어보는 것. 좋아했던 노래를 지금의 나로 다시 들어보는 것.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것. 그림, 글, 요리, 운동. 이 모든 건 뇌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행위입니다. 나는 다시 느끼고 싶다고. 그렇게 감정 회로는 기억이 아니라 새 경험으로 복구돼요. 감정의 공백기에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정의 타이틀을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우울한가 봐. 내가 감정이 없는 사람으로 변했어. 이제는 아무도 사랑 못할 것 같아. 이런 말들은요, 감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낙인을 찍는 행위예요. 뇌는 이런 문장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음 감정을 느끼려 할 때, 아니야, 너는 그런 감정 못 느끼는 사람이잖아 하고 스스로 그 회로를 차단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그저 이렇게 말해줘야 해요. 아, 지금은 감정이 쉬고 있는 중이야. 조금 있다가 다시 오겠지. 감정을 멈춤이 아닌 잠시 멈춤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뇌에게는 회복의 가능성을 남겨주는 태도예요. 감정을 되찾기 위한 5일 루틴. 지금부터 제안드릴 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감정을 서서히 깨우는 루틴입니다. 데이 1. 감각 자극하기. 눈, 코, 귀, 입, 피부 중 하나를 선택해 새로운 감각을 넣어주세요. 예. 익숙하지 않은 음악 듣기, 향기로운 차 마시기, 새로운 재료로 요리하기. 데이. 몸을 움직이기. 무리한 운동이 아닌 몸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움직임. 예. 맨발 산책, 계단 오르기, 가벼운 요가, 데이 3. 외부와 작은 연결하기.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강박은 금물. 예. 카페 가서 창가에 앉기, 아는 가게 사장님에게 인사하기, 데이 4. 감정일기 쓰기, 5문장만. 중요한 건 정확한 감정 이름 붙이기가 아니라 그냥 지금 떠오르는 느낌을 적는 것. 예. 잘 모르겠지만 그냥 멍함.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 데이요. 내 감정을 위한 선물 하나 주기. 스스로에게 작은 기쁨 하나 선물하세요. 예. 갖고 싶었던 컵, 좋아하는 빵, 따뜻한 물로 긴 샤워. 이 5가지를 매일 하나씩 반복하면서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나는 다시 감정을 느끼는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어.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도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까요? 정답은 단 하나예요. 사랑은 준비된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그 준비는 멋진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감정을 밀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감정을 다시 느끼고 다시 쓰고 다시 믿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사랑은 꼭 누군가가 찾아오기 전에 먼저 내 안에서부터 다시 자라나기 시작할 거예요.